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마다 여러분들 보니까 막 힘이 솟고 그럽니다. 요즘에 뭐 만나면은 사람들이 담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담담하다는 게 뭔 뜻인가 봤더니 오전에는 암담하고 오후에는 참담한 상황을 담담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좀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진짜 진실은 이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참 힘든 나날을 견뎌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0월 26일이 청살리 전투라고 하는 우리 항일 무장 독립운동 사상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는 청살리 전투 1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일제시대 때 항일 무장투쟁 그러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이런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뭐라고 시비를 걸면 당장 친일파 민족 반역자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금단의 성역이 돼서 어느 누구도 지금 비판을 하지 않고 그저 그냥 청살리 전투에서의 승리를 넘어서 대첩이다 이런 얘기까지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거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다 압니다. 자기네들은 연구를 해서 다 알아요. 일본에서 나온 자료, 어디서 나온 자료, 어디서 나온 자료 비교해 보면 금방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성역처럼 되어 있는 부분에 어느 누가 비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오늘은 우리가 항일 무장전투의 3대 승전보라고 하면 특히 1920년에 요 세 가지 전투가 다 일어났습니다. 1920년 4월에 니콜라이프스크라고 하는 연해주의 항구 도시에서 이 사람들은 이 적군 게릴라 부대입니다. 한국인으로 구성된 적군 게릴라 부대가 니콜라이프스크에서 일본군을 무찔렀다. 이게 니콜라이프스크 탈환 전투라고 하는 거고요. 1920년 6월, 그로부터 2개월 후에 간도의 봉오동에서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개월 후인 1920년 10월에 청살리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세 전투의 실상을 우리가 한번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 전투가 1920년에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전 세계 많은 지식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간디의 영국과의 투쟁보다 훨씬 앞서서 한국인들이 비폭력 무저항을 앞세운 그야말로 평화적인 시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위가 실패를 했어요. 그리고 1919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파리 강화조약이 열렸을 때 거기에 한국 대표단을 보내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독립을 호소하면 뭔가 우리가 독립을 얻을 걸로 그렇게 믿고 대표단을 보냈는데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야, 이거 비폭력 무장, 이거 외교, 이거 아무 소용도 없구나. 이제부터는 피로써 우리가 싸우자. 일본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무장투쟁론이라는 것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만주, 연해주 일대에서 한국인들이 뭐 30명, 50명, 때로는 200명 뭐 이런 단위로 이 무장부대들이 뭐 한 30여 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 봐야 뭐 많아봤자 한 200명, 300명 이런 부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야, 그러면은 1920년을 우리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를 하자. 그래서 바로 요 그 문서가 임시정부 군무부에 의해서 군무부 포고로 선포된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정의를 위하여, 자유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철과 혈로서 조국을 살릴 때가 왔다. 젊은이여 광복군으로 들어와라. 뭐 이렇게 그 선전을 하면서 만주 한국인들에게 그 진병령을 선포를 해서 이제 병사들을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임시정부가 뭐 그 독립전쟁 원년을 선포하고 뭐 일본군하고 전쟁을 벌이자 그러니까 막 피가 끓어오는 청년들이 야, 너도 나도 이제 독립군으로 들어가서 무장을 하고 일본군하고 그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 3대 전투입니다. 그래서 1920년에 요 3개 전투가 4월, 6월, 10월에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벌어진 이 니콜라옙스크 전투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투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중고등학교 역사책이나 이런 데에는 나오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역사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오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거 뚜껑을 닫으면 끔찍한 일이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어느 누구도 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인 빨치산 부대들이 러시아 민간인하고 일본 민간인 몇천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1919년 이 무렵에 러시아에서 이제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니까 이 공산혁명을 전 세계로 파급되는 걸 막자라는 명분으로 미국, 영국, 일본 같은 이 연합군들이 시베리아에다가 군대를 보내서 이 공산당 군대하고 싸우는 러시아 백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영국군은 뭐 한 2,000명, 3,000명 보내고 미군도 한 뭐 7,000명 보내고 그랬는데 일본군은 무려 72,000명을 시베리아에다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대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적군하고 싸우는 백군들을 그 지원을 해서 공산주의가 일본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렇게 일본군이 그 연해주 일대로 상륙을 하니까 그 일대에 살고 있던 한국인들이 무장부대를 만들어서 이제 일본군하고 싸우자 하는 사이에 이 무장부대 중에 일부가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한인 이제 빨치산 부대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요 박일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콜라옙스크라는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사할린 섬이 이렇게 있고요. 사할린 섬하고 맞닿아 있는 요 끝부분에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에 이제 일본군하고 러시아의 그 공산당하고 싸우는 백군이 소수부대가 여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여기를 러시아의 빨치산 부대하고 이 박일리아라는 사람이 조직을 한 이 한국인 빨치산 부대가 이 니콜라옙스크를 우리가 뺐자. 그래서 이제 포위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 전투 과정에서
한국인 전투부대가 약 400명 정도가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시가지로 들어가서 러시아 그 백군들을 그 잡히는 대로 다 그 총검으로 찔러서 살해한 다음에 아무르강의 그 얼음구덩이에다 다 처박아 넣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군하고 전투가 벌어져서 일본군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민간인 하면은 보통 여성과 어린아이들인데 이 포로로 잡았어요. 이 과정에서 그 트라피친이라는 요 사람이 러시아 빨치산부대 대장인데 이 사람이 일본군이 던진 수류탄에 발목을 다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대로 일본 사람들 다 죽여라. 그러니까 한인 빨치산부대들이 일본 사람들만 보면 다 학살을 했습니다. 여성,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리고 여기를 이제 다시 일본군이 와서 다시 점령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시가지를 파괴를 하는데, 파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가지에 살고 있던 러시아인들이 아니 우리 지금 이 엄동설안에 갈 데도 없는데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이야. 가면 다 얼어 죽는데 하고 우리는 안 가고 버티고 있겠다 하니까 러시아 민간인 4,000명까지를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니콜라예프스크 학살 사건이라는 건데요. 문제는 이 학살 사건에 한국인 빨치산부대가 선두에 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일본군의 만행 이런 것만 많이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 빨치산부대도 이런 끔찍한 짓들을 벌였어요.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우리 그 해방 공간에서 이 공산당 좌익들의 폭동이 몇 차례 있었죠? 46년 10월에 대구 폭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8년 4월에 제주 4.3 폭동이 있었습니다. 48년 10월에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역사 그 준거안이라는 거에 의하면은 여수순천 반란 사건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수순천 사람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수순천 10월 19일 날 벌어졌다 그래서 11.9 사건, 제주 4.3 사건 이런 식으로 표기하도록 아주 강제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폭동 과정에서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국군이나 경찰이 가서 토벌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희생된 것만 지금 잔뜩 부각을 시켜놓고 좌익 빨치산들이 미추광이처럼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경찰에 막 눈을 빼서 죽이고 목을 잘라 죽이는 이런 행위들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야말로 이런 식으로 역사 해석을 하면 이게 공산주의 사관이지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 사관입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이 니콜라예프스크 전투를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를 얘기하다 보면은 한국 빨치산 부대들이 러시아 민간인 4,000명하고 일본 민간인들을 다 잡아 죽인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해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일본인들, 일본 군인들은 물론이고 민간인까지 다 죽인 이 사건이 그냥 죽이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은 바보입니까? 대군을 보내가지고 연해주 일대에 이 한국인 빨치산 부대들을 그래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후원금이라도 내주는 데가 전부 한국인들 마을이잖아요. 연해주 일대 한국인들 마을을 전부 불태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그게 바로 연해주 4월 참변회라는 거예요. 연해주 4월 참변은 일본인이 한국인들을 죽인 사건이니까 연해주 4월 참변이라는 얘기는 막 떠듭니다. 근데 4월 참변이 왜 일어났을까요?
아니, 일본인들은 피해 굶주린 미치광이들입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나요? 알고 보니까 한국인 83부대들이 먼저 가서 이런 일을 벌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연해주 4월 대참변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연해주 일대에 한국인 2,500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끌려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 블라디보스톡과 연해주 일대에 그 한국인들 마을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를 일본군이 습격을 해가지고 한국인들을 두들겨 패는 장면을 러시아 사람들이 보고 기록으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외곽의 한국인 마을이 놀랄만한 약탈을 당했다. 흉폭한 일본군 병사들은 한국인들을 개머리판으로 패면서 마을에서 내몰았다. 블라디보스토크 거리는 신음과 통곡으로 가득 찼다. 피해자는 긴 옷을 입은 채 반쯤 죽도록 얻어맞은 그들은 일본 호선병들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그때 당시 사형집행인의 손에서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죽었는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이게 이제 연해주 4월 참변. 한국인들이 아주 끔찍한 그 피해를 당했는데 왜 피해를 당했는지는 정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독립운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제히 침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떤 극단적인 민족주의 사관에 빠지면 그냥 남들이 한 건 전부 못된 짓이 되고 우리 한 건 다 잘한 것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연해주 4월 참변은 결국엔 한국인 83부대들이 이런 만행을 저지른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좋든 싫든 간에.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그 역사적인 그 사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2개월 후에 이번에는 이제 그 두만강, 압록강 건너서 봉오동에서 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요 동그라미 친 요 두만강 건너 여기가 봉오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백두산이고 백두산에서 오른쪽으로 있는 여기가 청산리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함경도 남함에 일개 사단을 주둔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일부 부대가 두만강을 건너가서 간도에서 이제 한국 독립군들이 자꾸 그 국경을 넘어와서 일본군 초소를 공격을 하니까 두만강 건너에 있는 한국인 그 무장부대들을 전부 이제 소탕을 해라. 그래가지고 야스카와 지로라고 하는 사람을 대장으로 해서 700명으로 추격대를 편성해서 두만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 봉오동을 이렇게 두만강 건너면 이렇게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그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골짜기 부분에다가 우리 독립군들을 매복시켜 놓고 일본군들이 그 골짜기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을 한 사람이 우리가 그 유명하게 알려진 이 홍범도라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이 홍범도가 공산주의자인데 아무도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그래서 이 봉오동 골짜기는 굉장히 골짜기가 이렇게 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일본군이 그 골짜기로 들어갔을 때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을 공격을 해서 싸웠다. 싸워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일본군은 전사 157명, 중상 200명, 경상 100명, 반면에 우리 독립군은 전사 4명, 중상 2명, 압도적으로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 전투로 인해서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를 한 임시정부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대승리를 거뒀다.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당시에 우리 독립군의 무장 상태는 참으로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독립군하고 싸운 일본군은 이게 일본이 자랑하는 아주 정예 부대였어요. 근데 정예 부대 700명하고 우리 무장 독립군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내복 기습을 했다고 해도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이 전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아무리 찾아봐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로서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뭐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감히 항일 무장투쟁의 아주 상징이나 다름없는 봉오동 전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이겼나 보다. 우리가 일본군을 무찔렀네 하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요게 봉오동 전투의 승전을 알리는 그 독립신문 기사고요. 여기가 바로 이 봉오동 입구, 이렇게 골짜기로 되어 있는 입구 부근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에 이번에는 이제 청산리 일대에서 청산리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주 2만 5천 명의 대병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 이제 한국인들의 독립군 부대들을 전부 포위를 해서 섬멸하겠다 해가지고 2만 5천 명이 넘어왔는데 1920년 10월 21일부터 김자진 장군, 이범석 장군, 그리고 봉오동에서 승리를 한 홍범도 이런 사람들이 청산리에서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여기저기에서 약 10여 차례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통칭을 청산리 전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봉오동에서는 그냥 한 번의 전투가 끝났습니다만은 청산리 이때에서는 천수평, 어랑촌, 천보산 이런 데서 6일에 걸쳐서 10여 차례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청산리 그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청산리 대첩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과를 거뒀느냐? 일본군 1200명을 우리가 섬멸을 했다. 반면에 우리 독립군은 사상자가 150명에 불과했다. 그래서 우리 일제시대 때 벌어진 항일 무장투쟁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를 거뒀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는 용어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보면 이렇게 청산리 그 대첩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이 전과도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알겠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 무지막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이 근거는 뭘까?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거 그야말로 금단의 성역이니까 그냥 넘어갔죠. 봉오동 청산리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일본은 또다시 경신참변이라는 것으로 그 일대에 이 항일 독립군들의 근거지를 초토화하는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죽은 이 시신들인데 192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한국인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훈춘, 왕청, 화룡, 연길 이런 지역에서 한국인 마을들을 전부 불태우고 한국인 학교를 불태우고 한국인들을 죽이고, 그래서 한국인 3,693명이 죽었고요. 171명이 체포됐고
부녀자들 강간 71명, 가옥 손실 3,288채, 학교 소실 41개교, 교회 소실 16곳.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독립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신참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독립군들이 일본을 공격을 하면 일본은 반드시 거기에 보복을 했는데 누구에게 보복을 했느냐? 그 일대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일대에 살고 있는 한국인 주민들은 그야말로 이 조선의 학정에 견디다 못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연해주로 가고 만주로 이주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냥 독립군이 와서 밥 해달라고 그러면 밥 해주고 우리 무기 살려고 하는데 돈 좀 달라고 그러면 돈 대주고 가끔가다 밥 지어주고 이런 죄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이런 피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일본에서 이런 얘기를 듣고 이거 봐라. 우리가 일본에게 아무리 총 몇 방 쏜다고 해서 지금 독립이 되느냐. 괜히 이렇게 그 극단적인 무장투쟁을 벌여가지고 죄 없는 민간인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건 누구 책임이냐. 그러니까 이런 짓 좀 제발 하지 말라고 미주에서 나오는 공립신보 같은 데서 여러 차례 글을 씁니다. 여러 차례. 그런데 이 봉오동과 청산리에서의 이 전과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의 그 방위대학교의 그 사사키 하루다카라는 교수가 1985년에 한국전쟁의 전사로서의 한국 독립운동 연구라는 그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은 한 명밖에 전사하지 않았다. 무슨 한국 독립군이 승리를 했느냐? 그리고 청산리 전투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이것 때문에. 야, 누구 말이 옳은 거냐.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민족주의적인 그 기운이 강할 때라 이 사사키 교수의 이 주장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논문들이 쏟아지고 그랬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의 신호승 연구위원 같은 사람도 아니 내가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에 대해서 모든 자료들을 내가 다 조사해 봤는데 청산리 봉오동에서 우리 독립군이 이렇게 혁혁한 전과를 기록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거 뻥이다. 뻥이라고 하면 이제 맞아 죽을 뿐이니까 그렇게 말을 바꿔서 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산리 전역에 대한 정확한 전과의 전달보다 독립군이 건재하고 있고 우리의 독립의지의 표명을 위해서 불분명한 근거를 바탕으로 청산리 대첩 신화가 만들어진 거다, 이게.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 사사키 교수 같이 청산리 전투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아니다. 존재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일본 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봉오동 전투가 일본이 승리했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요 문서인데요.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봉오동으로 진격을 했던 야스카와 추격대의 그 지휘관이 전투를 하면은 전투 일지를 써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야스카와 추격대 전투 상보입니다. 이 전투 상보에 하면은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 전사자 1명으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명 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 전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전투를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 그 용산에 서울 주차군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그 주차군 사령부에 보고된 내용도 아군은 병졸 1명이 죽고 적들의 손에는 불상하나 24구의 시체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적들이라는 건 우리 그 독립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 주차군 사령부에도 1명이 전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군 기록 1명 전사와 우리 주장 120명 일본 사살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우리 기록이 너무 과장됐다라고 동북아 역사재단의 장세현이라는 분이 중국 동북지역 민족운동과 한국 현대사라는 책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 자료를 근거로 할 때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도 100여 명이 죽었고 청산리 전투에서는 일본군이 400명 내지 500명이 살상됐고 독립군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본 것으로 봐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한 무승부다. 자, 이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봉오동 청산리가 대첩이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신화로 알고 있었던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항일 무장투쟁이 너무나 뻥튀기져 있다라고 솔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실제로 총을 들고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학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유명한 김원봉이라고 아시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 좋아하죠. 이 김원봉. 이 사람이 만든 조선의용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 조선의용대에 이 공산 첩자들이 침투를 해서 조선의용대 대원들을 전부 공산화를 시켜서 그 대원들을 탈출시켜가지고 모택동 진영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조선의용대는 중국 장개석 군대가 돈을 대서 만들어서 운영을 하던 부대였는데 그 부대 안에 공산 첩자들이 침투해서 한국인 대원 중에 거의 대부분을 공산주의로 만들어가지고 탈출을 시켜가지고 모택동한테 간 거예요. 바로 그 모택동한테 갔던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김학철입니다. 이 사람이 태양산 전투라는 곳에서 일본군하고 실제로 그 전투를 하다가 다리에 총을 맞아가지고 다리 한 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목발을 짚고 다녔는데 이분이 이제 다리에 총을 맞고 일본군에게 체포가 돼서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수감되어 있다가 해방이 돼서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보니까 영 이거 자기 살 데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공산주의자니까 공산주의를 좇아가지고 월북을 해서 북한으로 갔습니다. 북한에 가서 보니까 이건 더 사람 살 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갔습니다. 연변으로 가서 작가 생활을 하다가 중국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다가 감옥에 가서 10년 동안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는 신화에 가까울 정도로 과장되어 있다.
때로는 민족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신화도 필요하다. 하지만 과장과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 과거사를 미화시키는 작업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내 경험으로 볼 때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전과는 적어도 300배 이상 과장됐다. 우리의 항일무장 투쟁은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은 정신의 투쟁이지 대첩이나 혁혁한 전과는 불가능했다. 일본군과 맞닥뜨렸을 때 10번 싸워서 9번은 졌다. 어쩌다 한 번 이긴 경우도 일본군 서너 명 정도 사살하면 대전과로 여겼다. 자꾸 지면서도 일본이 무조건 항복하는 날까지 계속 달려들었다. 그 불굴의 정신만은 대단한 거니까 그 정신만은 우리가 잃지 말자. 다시 말씀드리면 정신 승리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통적인 열강으로 취급을 받던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은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유럽에서 벌어져가지고 철조망과 참호와 기관총, 독가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쪽 편에서 독가스 뿌리고 저쪽 편에서 독가스 뿌려가지고 양측 할 것 없이 900만 명 이상의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몰락을 했죠. 그 몰락한 와중에 열심히 전쟁하는 나라에다가 공업제품 팔고 무기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번 나라가 일본하고 미국입니다. 그래서 1919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유럽 열강들이 몰락을 하고 미국과 일본이 신흥강국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와세대 대학교 국제법 교수인 신호 준페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글을 남겼어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국제연맹이 만들어졌는데 일본이 국제연맹의 5대 상임이사국이었고 이 정도의 위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일본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 신호준페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894년에서 95년 일청전역, 이건 청일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99년에 의화단 사건을 거쳐서 그 실력을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1902년에는 영일동맹이 만들어져서 동양의 칠한에 대한 중요한 발언권을 획득을 했다. 1904년에서 5년 대로전역, 이거는 러일전쟁을 얘기합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를 해서 세계 최대 강국의 하나로 헤아려졌다. 유럽대전은 이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3개국을 대국지위에서 탈락시켰다. 남은 5대국이 국제정국에 돌출을 했는데 이 국제연맹도 이 5대국 주축으로 운영됐다. 그런데 최근에 별도로 세계 3대국이라는 말도 있는데 프랑스하고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일본, 영국, 미국을 세계 3대국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세계 3대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군대를 무지막지하게 늘려가지고 미국,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런 나라를 도대체 우리 독립군 그 수백 명 가지고 어떻게 싸워서 독립을 쟁취한다는 거예요. 정신은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야 되지만 현실로 보면 이건 현실이라고 볼 수가 없죠. 요게 일본이 만든 항공모함 호쇼라는 항공모함인데요. 이 항공모함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앞으로 이 세계 이 바다에서의 싸움은 거함거포가 아니라 배에다가 비행기를 싣고 가서 이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려서 공격하는 형태로 전쟁 양상이 바뀔 것이다
하는 거를 연구해서 만들어낸 건 영국인데요.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으로 실제 설계를 해서 만든 건 일본이 최초였습니다. 바로 이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 만들어졌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 배에다가 실을 수 있는 전투기, 폭격기 이런 비행기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었을까? 웃을 일이 아니고요. 그 당시 우리의 독립군의 실상이 어땠는지를 실제로 독립군을 이끌고 저 연해주 이만이라는 곳으로 가서 실제로 일본군하고 싸웠던 김홍일 장군이 남긴 수기가 있습니다. 이 수기를 제가 보니까 참 1921년 3월 29일 날 군비단이라는 부대가 장백산, 그러니까 백두산 부근에 있었는데 이 부대를 인솔해가지고 연해주 이만으로 이동하는 이 지휘를 김홍일 씨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지금 저 백두산에 있는 그 군비단 부대를 이끌고 연해주 이만으로 가서 독립전쟁을 해라. 그래가지고 청운의 푸른 꿈을 꿈고 밀림을 해치고 우리 군비단한테 가서 딱 보니까 장병수가 255명인데 그 중에 50명만 전투 경험이 있고 나머지 대원은 개마고원에서 농사 짓다 온 애들이더래요. 더 웃기는 거는 부대 장비는 일제 소총 21정, 권총 3자루, 수류탄이 2개 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나눠봤어요. 255 나누기 21 그러니까 병사 12명당 소총 1자루입니다. 이런 정도의 우리 독립군 부대가 세계 3대 군사 강국으로 떠오른 일본하고 독립전쟁을 벌여서 저들을 무력으로 굴복시키고 독립을 쟁취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양심 있는 학자들도 다 알았습니다. 우리 독립운동사를 열심히 연구하신 분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신용화 교수인데, 신용화 교수가 자기가 쓴 의병과 독립군의 무장독립운동에 뭐라고 써놨느냐? 국권을 빼앗긴 이상 패하여 죽더라도 총을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결의한 사람들의 항일 무장투쟁은 승패를 초월하여 봉기한 것이다. 이 운동은 패전을 각오한 것이었으나 가장 강렬한 애국주의 전통을 수립했다. 죽을 거 알면서 일어났다. 이런 뜻이죠. 박은식 씨도 한국 독립운동 지휘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순국할 뜻을 결연히 세우고 맨주먹으로 칼날에 맞서서 뼈는 들판에 드러나고 뇌와 살갗은 창끝에 발라지면서도 조금도 후회하는 뜻이 없었다. 어쩌자는 거예요,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는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저 남한산성에서 몇만 명의 이 청나라 군대와 포위된 이 인조 그 조정에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외치는 이 김상원류의 정신승리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효종시절에 가가지고는 송시열 같은 사람이 그 당시 청나라 인구가 3억이고 군대가 수백만 명인데 우리는 그 당시 군대가 10,000명도 안 됐습니다. 그 10,000명도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인구 3억의 나라하고 결사항전을 해서 우리가 북벌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정신 승리의 후예들이 우리 항일 무장투쟁이었다 이것이죠. 일종의 환각의 전투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전부 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그냥 허황된 항일 무장투쟁의 신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신화를 건드리면 전부 친일파 민족반역자로 만들어 놓고 알고 보니까 봉오동 천살리 전과가 왕창 부풀려져 있고 그런 거를 얘기하려고 하면 전부 입에 재갈을 물려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12명당 한정의 그 소총을 가진 이 부대가 세계 3대 열강 국가하고 전투를 벌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셔야 되고 낙엽으로 전투함을 만드셔야 되는 이따우 거짓말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인들이 독립전쟁이라는 것을 해서 일본군을 초소를 공격하고 할 때마다 일본군들은 그 일대 한국인 마을을 초토화시킴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죄라고는 이 독립군들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후원금 내준 죄밖에 없는 사람들이 가서 다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우리는 항일투쟁으로 무엇을 얻었을까요?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요. 봉오동 청산리에서 그 일본군 토벌대한테 쫓긴 우리 무장부대들이 소련 공산당들한테 속아가지고 자유시로 유인돼서 자유시에서 다 몰살당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시베리아에 파병되어 있는 군대를 철수시켜 줄 테니까 소련군, 레닌, 니네가 좀 저거 처리를 해줘 하고 묵계하에 한국인 무장부대를 자유시로 유인을 했죠. 지난 시간에 이동희한테 레닌이 100만 루블의 금화 준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금화를 가지고 한국 무장부대를 전부 자유시로 유인을 했습니다.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이게 우리의 항일 무장투쟁의 참혹한 실상인데 우리 국민들은 너무나 지금 그 환상에 젖어가지고 우리의 이 위대한 항일투쟁 정신을 이어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이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이 역사를 땅에다가 붙여놓을 수 있는지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독립군들에 대한 폄하가 아니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처가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전부 이 과장되거나 뻥튀겨져 있거나 날조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역사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왜 그렇게 열강들의 후원을 받아서 열강들의 지지를 받아서 우리가 외교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외쳤는지를 우리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좀 냉정하게 바라다 볼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